무희는 이걸 알려준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알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 거기서 다 정보 얻었다고 했어. 무희는 선생님을 봤을 때 완전 바보같이 생겼다고 했어. 그 뒤에 채널을 확인해 봤는데 구독자가 거의 없더라고. 조회수도 전혀 없었고 썸네일도 별로 끌리지 않았어. 그리고 그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엉망이고 형편없었어. 캐운 게임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게 잘못된 각도로 촬영했더라고. 그 와중에 쓸데없는 말만 엄청 늘어놓고 한편 니코는 어린이 노래에 맞춰 춤추는데 무희한테 엄청 창피해서 더 이상 못 보겠더래. 그 다음엔 언박싱 영상도 봤는데 뭔가 박스도 제대로 못 열고 애를 먹고 있더라고. 이 모든 걸 보고 무희는 점점 화가 났어. 계속 이런 영상 올리면 절대 돈 못 벌 거라고 했지. 사람들이 영상에 끌리게 하려면 꼭 특별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어. 그때 반 친구들이 남긴 댓글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 그 반에 아라시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댓글로 막 비판하니까 칸이 화가 났어. 또 다른 사람은 아이디어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했고 다 헛소리라고도 했어. 이걸 보고 무희는 자기 재능이나 특기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올리라고 조언했어. 근데 니코는 재능 같은 게 없다고 계속 말했지. 칸은 자기 매력을 활용하라고 제안했어. 그 얘기를 듣고 무희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화를 냈어. 근데 영상 올리는 거 진심이면 누군가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다고 했어. 그 다음 우리는 여행 중에 만난 모감이랑 얘기하는 학교 장면으로 넘어갔어.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대화는 했지. 근데 모감이가 좀 창피하게 굴기 시작했어. 자기 영상을 봐도 아무것도 이해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 자기 영상은 다양해서 가끔은 영화 리뷰도 한다고 했고 자기 스스로를 좀 괴짜라고도 불렀어. 그 말 듣고 칸은 짜증이 났지. 근데 모감이가 멈추질 않았어. 오래도록 영상 만드는 법에 대해 얘기했거든. 칸은 답답해서 발을 구르며 화냈어. 모가미는 많은 실패를 겪고 많이 배웠다고 했지. 그걸 듣고 칸은 미쳐버려서 모가미에게 소리 지르고 머리채에 잡으며 당장 영상 보여달라고 했고 모가미는 칸의 태도에 불쾌해했어. 이 모든 헛소리 끝에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가미가 자기 채널을 보여줬어. 구독자는 83명 뿐이라 특별한 건 없었어. 그 후 모가미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영상 퀄리티가 좋고 각도도 멋지더라. 근데 동시에 모가미가 영화랑 감독 얘기를 엄청 떠들면서 반 이상은 상관없는 세부사항들만 잔뜩 늘어놓는 바람에 칸이 영상 빨리 감기까지 하면서 진짜 짜증냈어. 설득이 안 됐거든. 그래도 무희는 그 영상들에 납득했고 모가미 채널을 칭찬하면서 칸이랑 니코한테 모가미 채널이 자기네보다 훨씬 낫다고 했어. 자기네 채널은 특별한 게 없다고. 그리고 무희는 모가미한테 저 두 바보한테 콘텐츠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 그 다음에 모가미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한 인기 영상을 같이 봤어. 근데 댓글에선 그 게임이 농담 같은 거라서 사람들이 악플 달면서 괴롭혔지. 게다가 모가미는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했고. 근데 그 순간 무희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다음으로 무희 집으로 이동했는데 무희가 모가미랑 장비들을 데려와서 새 영상 찍으려고 했어. 모가미가 자기만 이해하는 짤들을 줬는데 그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랐지. 니코가 게임하는 모습이 나오는 영상부터 찍기로 했고 무희가 그린 스크린도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무희가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걸 느꼈어. 근데 영상 주제가 게임인데 칸은 역할이 없어서 무희가 칸한테 비켜달라고 했어. 그 다음에 무희랑 모가미가 영상 편집하는 장면 나오고 오래 작업한 끝에 영상이 완전 잘 나왔어. 니코가 게임에 대해 감정도 있고 빈정대는 느낌도 섞어서 해설하는 영상이었지. 마침내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됐어. 무희랑 모가미가 편집을 엄청 잘해서 니코도 영상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 영상 조회수가 개어 1000회 이상 찍혔고 사람들 반응도 진짜 좋았어. 덕분에 칸이랑 니코가 무희한테 고맙다고 했고 무희는 완전 피곤해 보였지. 그 다음 무희가 서로 강점을 잘 살리면 멋진 영상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어. 모가미의 전문성, 칸의 목소리, 니코의 매력 같은 거 말이지. 그 후 니코는 엄청 기뻐했어. 그리고 더 멋지고 반응 좋은 영상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했지. 근데 며칠 후 무희가 오늘 찍을 영상에 대해 물었어. 그런데 충격적으로 니코는 지루하다고 했고 칸도 똑같이 느껴서 무희가 화냈어. 자기는 남들 모방만 하고 오래 못 가는 타입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들의 유명 유튜버 꿈은 끝나버렸어.
며칠 후 학교에서 스즈카가 니코한테 오늘은 니코가 수업 내용을 적을 차례라고 말하러 왔어. 헤이코는 속으로 스즈카가 내배적으로 진짜 예쁘고 명문가 출신이라 생각했어. 자기도 스즈카처럼 돼서 무이가 자신을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바랐지. 근데 니코가 공책을 확인해 보니 스즈카 글씨체가 엉망이었어. 그 다음 스즈카가 자기 얘기를 했는데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했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뭘 제대로 못한다고. 할머니가 다 가르쳐줬는데 스즈카가 뭘 시도할 때마다 자동으로 망한다고 했지. 키우던 식물도 누가 저주한 것 같았다 하고 음식도 망쳤는데 니코는 음식 괜찮아 보이고 닭고기 맛있어 보인다고 했어. 근데 알고 보니 닭고기가 아니라서 무이랑 니코가 충격받았지. 갑자기 스즈카가 니코한테 마법 써서 필요한 기술들을 다 주라고 부탁했어.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했고 근데 니코가 자기 마법은 영구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스즈카는 잠깐만 효과 있으면 된다며 할머니 다도 시험 통과해야 한다고 했어. 시험 떨어지면 계속 공부만 해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둘이 고민하기 시작했어. 시험이 엄청 어려울 테니까. 니코가 누군가를 능숙하게 만드는 마법은 없지만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무이랑 스즈카한테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하고 마법을 걸었지. 무이가 하는 행동을 스즈카가 자동으로 따라하게 돼서 둘 다 충격받았어. 니코가 시험 당일에 몸 전체에 마법을 걸 거라고 말했어. 무이가 옆방에서 도와주면 스즈카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래. 무이가 다도 시험에 대해 아는 건 없지만 결국 동의하는 듯 했어. 그 뒤로 무이는 다도에 대해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지. 시험 전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칸이 무이가 진짜 진지하다고 말했어. 칸은 카메라 달린 안경을 이용해 무이를 도와주기로 했어. 그걸로 무이가 옆방 상황을 볼 수 있게. 그런데 갑자기 스즈카가 겁먹은 채로 뛰어들어와 할머니가 일정을 바꿨고 시험이 오늘로 당겨졌다고 전해서 모두 충격받았어. 그래서 훈련 없이 그냥 앉아서 시험을 봐야 했지. 무이는 양쪽 동기와 세팅을 준비했고 스즈카 할머니는 가족 체면 때문에 스즈카가 꼭 합격해야 한다고 말했어. 만약 떨어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지만 스즈카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 여기서 니코가 무이한테 스즈카 대신 대답하라고 했어. 무이가 깜짝 놀라서 우리 입도 동기화돼? 라고 물었지. 그러자 스즈카도 똑같이 외쳤어. 이걸 본 할머니는 놀라서 스즈카를 꾸짖기 시작했어. 자기 때는 훨씬 엄격했다고 하면서 무모한 애라고 했지. 무이는 훈련 없이 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긴장했고 생각 안 하고 네, 할머니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어. 할머니가 방해했니? 라고 물었을 때도 무이는 또 생각 없이 네, 할머니라고 했고 이게 할머니를 화나게 했어. 그녀는 시험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지. 무이랑 스즈카가 드디어 시험 시작 준비를 했고 무이는 배운 대로 모든 절차를 따라했어. 첫 단계가 문을 여는 건데 무이는 손이 문고리에 안 들어가서 계속 문을 두드렸어. 그 소리에 할머니는 고양이가 있는 줄 알았대. 소리가 커질수록 할머니는 더 불안해했지. 그 순간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대신 갑자기 확 열렸다. 그 다음은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할 시간. 그리고 손힘을 써서 부채를 뛰어넘고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불행히도 무이의 힘 때문에 스즈카가 너무 세게 뛰어서 개구리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고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할머니도 놀랐다. 하지만 결국 스즈카가 무대를 끝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즉 과자를 내는 단계에서는 직접 과자를 맛봐야 한다. 무이가 먼저 절차를 시작했고 이미 숙달했지만 스즈카처럼 과자 한 조각은 없었다. 그래서 칸이 무이 앞에 비스킷 한 조각을 놓았고 무이는 집어들고 씹어서 삼켰다. 하지만 스즈카의 몸은 이걸 감당하지 못해 과자를 할머니에게 뱉어버렸다. 무이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고 스즈카도 마찬가지였으며 할머니도 깜짝 놀랐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인 차 마시기. 무이는 이것도 이미 완벽하게 익혔다. 하지만 무이와 스즈카의 체격 차이 때문에 스즈카는 과장되게 차를 마셔서 입에 자국이 남았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왔고 스즈카가 실패했으며 할머니는 크게 화를 냈다. 할머니는 스즈카에게 이 수업들의 개념과 의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꾸짖었다. 갑자기 거대한 말벌이 나타나 무이와 그런 생물을 무서워하는 할머니를 놀라게 했고 할머니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이가 기술을 써서 말벌을 잡아냈고 할머니는 그게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말하며 스즈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결정했다. 그 후
스즈카는 무이와 니코와 함께 앉아 매우 기뻐하며 할머니가 한 말을 전했다. 할머니가 스즈카의 행동에 감명받아 이제 가족의 희망이 스즈카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스즈카는 또 다른 시험이 있다고 말하며 무이에게 도와달라고 제안했지만 무이는 완전히 거절했다. 칸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번 달 집세를 못 내니 집에 그냥 있게 해달라고 무이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무이는 크게 화내며 칸에게 이건 내 문제라고 말했다. 네가 쓸데없는 데에 돈을 다 써버리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몸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공원에서 하는 연극 주인공 악역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여줬다. 그 일을 듣고 칸은 짜증내며 일하는 게 재미없다고. 일은 자기를 어른처럼 느끼게 해서 싫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아이처럼 칭얼거리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장면이 바뀌어 불평해도 소용없어서 그가 오디션을 보는 모습이 나왔다. 그는 실제로 익살스러운 동작을 하며 오디션에 합격했다. 감독은 그의 실력을 보고 감탄하며 현재 주인공이 다쳐서 칸에게 바로 주인공 역할을 줬다. 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다음 장면에서 칸은 오토맨이라는 캐릭터의 영웅 슈트를 입고 있었다. 이 영웅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었는데 감독은 이 영웅이 아이들이랑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 많다고 설명했어. 그 후에 연극팀이 모였고 감독이 연출하면서 동선도 알려줬어. 연극은 평범한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둘 사이는 별로 좋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장면으로 시작됐어. 그들이 TV를 보려는데 칸이 끼어들어서 왜 TV를 보냐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아니라고 막 말했어. 감독은 칸이 방해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소리치며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어. 이야기는 다시 차분해지면서 한 남자가 기차 타고 출근하는 장면으로 넘어갔어. 회사에서 한노카라는 착한 여자가 점심 먹자고 초대했는데 남자는 거절하면서 왜 자기만 부르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 여자가 항상 그래도 나는 사가타 씨의 좋은 점 다 알아요.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하자 사가타 씨가 얼굴 빨개지면서 당황했어. 칸이 이 상황을 보고 연극하는 줄 알고 완전 미쳐버렸지. 그 후에 남자가 여자랑 대화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악당들이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여자가 악당들의 우두머리였어. 그때 칸이 무대에 들어갈 차례였어. 감독이 칸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쳤고 칸은 급히 들어가서 메인 빌런을 쓰러뜨렸어. 감독은 칸이 미니언들부터 처리해야 하는데 바로 메인 빌런을 잡아서 짜증이 났어. 자기가 지휘하는 거라서 그랬거든. 그래서 장면을 다시 찍었고 칸은 빌런 부하들을 처리했어. 감독은 칸의 동작을 보면서 적어도 우아하게 움직인다고 칭찬했어. 그리고 연극은 계속됐고 사가타 씨가 상사한테 혼나는 장면이 나왔어. 집에 돌아가 보니 아내가 잔치상 차려놨고 그날이 결혼기념일인 걸 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아내는 이 말을 듣고 또 잔소리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벌을 다시 주겠다고 했어. 그 다음에 남자가 아내의 의자 모양으로 변해버렸고 아내는 그 위에 앉아 있었어. 칸은 이 광경을 보고 미쳐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그 순간 감독도 화가 나서 칸에게 소리쳤어. 둘이 싸움 붙었고 감독은 대본 안 지키면 돈 안 준다고 엄포를 놓았어. 그 뒤 칸은 악당형 남자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어. 그 남자는 발을 다쳐서 오토맨 역할을 맡게 됐는데 연습 중 부상 때문에 교체됐다고 했어. 그 남자의 아들은 이번에 아빠가 영웅 역할을 맡는 거라 엄청 신났어. 그런데 아빠가 역할 못하게 된 걸 알고 울기 시작했어. 미리 장난감도 사줬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거든. 그래서 아빠는 빌런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 칸은 마음속으로 부모가 약속을 어기면 얼마나 안 좋은지 딱 느꼈어. 그래서 빨리 아들에게 자신이 오토맨 역할이라고 전화해 주라고 그 남자한테 말했어. 한편 모이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칸의 행동에 매우 기뻐했어. 그 다음 바로 무대 장면이 나오는데 칸과 그 남자가 완전히 의상을 갈아입었어. 그러면서 대본에 없는 이상한 대사를 하자 감독이 깜짝 놀랐어. 심지어 연극을 보던 니코도 끼어들어 칸은 영웅 역할 한다고 했는데 영웅은 따로 있다고 말했어. 한편 영웅은 발이 아파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칸은 걱정 말라고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격려했어. 영웅이 칸을 가볍게 때리자 칸은 환상적으로 연기하며 빠르게 구르다가 뒤로 넘어졌고 감독과 모두를 놀라게 했어. 아이들은 공연에 엄청 감동했고 모이도 보고 크게 웃었어. 칸은 빌런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영웅이 또 한 번 가볍게 때렸지만 칸은 진짜처럼 연기해서
오히려 빌런이 너무 강해서 칸이 날아가 패배하는 장면을 연출했어. 이게 빌런 역할의 끝이었어. 영웅의 아들은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연극이 끝나고 아이들 모두 영웅에게 완전 반했어. 하지만 아쉽게도 감독은 이번 일에 별로 만족하지 않아서 출연료를 깎았고 칸은 한 푼도 못 받았어. 그 후 칸, 모이, 니코는 집에 가는 길이었어. 칸은 속상해하며 이런 게 파트타임일 싫은 이유라면서 자기는 적성에 안 맞는다고 말했어. 그런데 모이는 정반대라고 칸이 일할 때 진짜 잘한다고 하면서 여러 일을 해보면서 자신한테 맞는 걸 찾으라고 조언했어. 이번 달 생활비는 좀 더 기다려도 된다고도 했어. 그 말을 듣고 칸은 너무 기뻤지만 모이는 다음 달엔 2달치 월급을 내야 한다고 했어. 안 내면 큰 벌금이 따른다기에 칸은 이번엔 돈 안 낭비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다시 영웅집으로 돌아가서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왔어. 그 다음 한 달 후 모이 집으로 넘어가 칸과 함께 연극 속 벌칙을 연습하는데 칸은 아직 아무것도 못 배운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칸이 못지를 비닐봉지에 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 몇 분 일했는데도 가만히 못 앉아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 아직 박스 하나도 못 채웠어. 이대로면 몇 년은 걸릴 거야. 근데 안 하면 돈 못 벌고 빚도 못 갚아서 결국 또 모이한테 오토맨이 되러 가야 했어. 이 모든 문제 때문에 칸은 니코에게 가서 자신을 더 빠르게 만들어줄 주문을 부탁했어. 니코가 그 말을 듣고 엄청 놀랐어. 이미 카한이 빠르고 활발하다고 했더니 그게 좀 짜증났지. 그러다 니코가 속도를 1.5배에서 10배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고 카한은 그 말에 신나서 무조건 최대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근데 니코가 경고했지. 쉽지 않을 거라고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 첫 번째는 마법 효과가 3일 동안 지속된다는 거야. 물론 카한은 그건 문제 없었어. 두 번째는 마법을 쓰고 나면 아무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였어. 근데 카한은 싸울 생각이 없었으니까 걱정 안 했지. 세 번째는 크래시 현상이야. 카한은 그게 뭔지 이해 못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했어. 그 후 드디어 니코가 마법을 걸었고 카한의 속도가 10배로 올라갔지. 마법이 걸리자 카한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빨라서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그걸 보고 카한은 답답해서 계속 말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 그래서 종이를 꺼내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라고 썼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다고. 결국 모이가 설명했는데 카한의 정신이 10배 빨라져서 이제 그들에겐 10배 느려 보인다고 했어. 모이의 설명. 니코는 당황하기 시작했어. 반면 카한은 둘 다 이상한 말투, 이상한 톤으로 말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지. 그 순간 카한은 이 모든 게 마법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 정신이 10배 빨라졌으니까. 모이랑 니코는 그에게 엄청 느리게 보였어. 그들의 말을 이해 못했고 표정 때문에 너무 무서웠지.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 할 일 하러 돌아갔어. 주변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고 시간조차도 그에게는 자신이 빨라진 게 아니라 주변이 느려진 느낌이었어. 카한은 자신이 아무것도 빨리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충격받았어.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몇 시간 일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 갑자기 이 실패한 마법과 함께 3일을 보내야지 한다는 걸 깨닫고 30일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에 겁먹었어. 어떻게 아무도랑 말 안 하고 30일을 보내냐고. 그 후 정상으로 돌려달라며 니코에게 갔고 자신이 겪는 일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이해 못했어. 모이가 천천히 말하라고 썼지. 카한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모이와 니코는 카한이 슬퍼하는 걸 알았어. 니코가 빠르게 말해보려 했지만 그것도 안 됐어. 카한은 희망을 잃고 떠났지. 근데 몇 초 후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또 떠났어. 그 후 모이와 니코가 카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잠시 후 카한이 또 밥 먹으러 돌아왔어. 니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모이는 설명을 시작하면서 30분이 칸한테는 5시간과 같다고 알려줬어. 게다가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면 칸은 하루에 10번 이상 밥을 먹어야 해서 음식도 엄청 많이 샀지. 근데 금방 다 떨어졌어. 시간이 그들에겐 훨씬 빨리 지나갔고 칸한테는 엄청 느리게 흘렀어. 칸이 모이 앞에 와서 몇 초간 얘기하고는 바로 떠나는 정도였으니까. 모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칸도 알바는 진작 끝냈고 지루해서 땅바닥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지. 며칠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새 속옷이 필요할 정도였어.
모이가 옷을 사서 칸에게 줬더니 칸은 모이 앞에서 울기 시작하다가 몇 초 후에 떠났어. 그 다음에 키고가 그들의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 칸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란 키고는 칸의 목소리를 녹음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 그 후에 느린 모션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모두 놀랐어.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해봤으니까 그때 칸이 들어와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 오랫동안 일부러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해서 겨우 익혔다고 말했지. 그 말을 듣고 모두가 깜짝 놀랐어. 반면에 칸은 평범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엄청 기뻐했어. 그 후에 모두 함께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어. 칸은 느리게 걷는 법도 보여줬지. 다 같이 식탁에 앉아 행복하게 웃다가 다음날 장면으로 넘어가 칸이 정상 상태로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건 칸이 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야. 모이랑 니코가 이제 너무 빨라서 느리게 말하고 걷는데 익숙해진 칸에겐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졌거든. 비록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칸은 여전히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 카라가 니코에게 다가와서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문서 파쇄기에 실수로 찢어졌다고 말해? 그리고 니코에게 마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 니코는 보고 듣고 충격받아서 도와주려면 좋아하는 드레스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어. 니코가 말하기를 특정 서류만 고쳐야 하니까 다른 종이랑 섞여 있으면 안 된대. 그걸 분리하는 게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 전부 다 따로 떼어내기 힘들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카라는 많이 속상해했어. 그때 모이가 카라에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파쇄기에 들어갔냐고 물었어. 카라는 그 서류가 1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신 엄마의 거였고 아빠가 그 문서를 찢었다고 말했어. 카라는 아빠가 그걸 읽고 있었는데 자신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봤던 일을 떠올리기 시작했어. 엄마가 살아있을 때 쓴 편지인지 궁금해하며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아빠가 그걸 막으려고 하면서 사과하면서 편지를 파쇄기에 넣고 찢었어. 카라는 그걸 보고 엄청 화가 났어. 그러자 모이가 말하기를 아빠가 카라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편지에 적혀 있는 것 같다고 했어. 니코가 신나서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말했어. 카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답했지. 그때 니코가 종이 분리 작업을 시작한 걸 눈치챘어. 카라가 미쳤냐고 물었어. 당연히 필요한 종이만 분리할 수 없을 테니까 니코는 편지 종이가 초록색이라서 분리 가능하다고 했어. 니코를 보고 모이도 도와주기 시작했지. 카라는 이 일이 불가능해 보여서 안 해도 된다고 했어. 그러자 모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쑤시개로 성을 만든 적이 있다고 말했어. 그는 자신에게 불가능한 건 없다고 했지. 니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카라를 도와줄 거라고 했어. 카라도 항상 자신을 도와줬으니까 그 말을 듣고 카라는 감동해서 니코를 꼭 껴안고 같이 종이 분리 작업을 시작했어. 종이를 분리하면서 얘기도 엄청 많이 했지. 카라는 편지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엄마의 편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털어놨어. 아빠가 친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대. 중학교 1학년 때 친척 집에 갔다가 그 사실을 들었다고 했지.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많이 사랑해 주셨기에 크게 상처받지 않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했어. 카라에겐 아빠가 친부가 아니라도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 가장 소중한 부모였던 거야. 모이가 자신이라면 다르게 느꼈을 거라며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겨우 종이를 다 모았고 모두 기뻐했어. 카라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지. 그 다음 니코가 마법을 사용해서 종이 조각들을 편지로 되돌렸어. 니코의 마법에 모두 감탄했고 카라는 엄마가 쓴 사과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 편지에는 엄마가 아팠고 얼마나 살지 몰랐다고 적혀 있었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만 썼다고 했어. 편지에서 카라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어. 진짜 엄마는 아빠를 떠나서 카라를 낳고 도망쳤다고 했거든. 그리고 아빠가 혼자 키우다가 지금의 엄마를 만났다고 했어. 그때 갑자기 카라 아빠가 들어와서 편지를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모이는 카라 엄마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다 알게 하려는 거니까 아빠가 감정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 카라가 알 권리가 있는 거라고 강조했어. 그러자 카라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고 카라가 두 번째 엄마에 대해 모르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어. 그렇지 않으면 엄마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엄청 엄마를 소중히 여겼고 엄마 닮았다고 했으니까. 그 후에 카라는 감정이 북받쳐서 아빠가 그걸 말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엄마에 대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존경한다고 표현해? 그러자 카라 아빠가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 시작하고 카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용서해달라고 부탁해. 니코가 카라에게 책을 좀 더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카라는 책 읽기를 시작해. 그녀의 엄마가 이 일을 카라가 커질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어 했다는 걸 적었어. 직접 얼굴 보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운명이 달랐다고 했어. 엄마는 아빠와 함께 처음 카라를 만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며 그때 카라를 보며 정말 행복했다고 해. 그날부터 카라는 엄마 마음을 사로잡았고 딸이 되어줘서 너무 기뻤다고 해. 자신에겐 카라뿐인 딸이었고 그날부터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과 완벽한 삶을 살면서 오직 가족과 함께 행복만 알았다고 해. 내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카라야. 그때 카라는 엄마 말에 깊이 감동받아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해. 엄마가 말하길 걱정하지 마. 저승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내가 기다릴게. 그 순간 아빠와 딸은 서로를 꼭 안아줘. 그 후에 무이와 니코가 강가를 걷는 장면이 나와 무이는 카라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고 니코랑 얘기하려 했지만 니코가 감정이 북받쳐서 지금 말하면 울 것 같다고 했어. 그때 갑자기 니코 가방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녀의 마법석이 카라를 돕기 위해 더 하얗게 변한 거야. 니코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하고 무이가 그걸 지지해줘. 장면이 학교로 바뀌고 니코가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고를 붙여. 갑자기 칸이 다가와서 누군가 니코를 도우러 왔다고 말해. 그 말을 들은 니코는 기뻐해. 그때 호라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그를 보고 모두 놀랐는데 완전 달라 보여서 외국인 맞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해 자기 일상과 그날 날씨가 좋았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 무이가 그가 하는 말이 영어 같다고 하자 호라이는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이고 어릴 때부터 영어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다고 설명해. 무이가 말을 끊고 야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해봐 라고 말해. 호라이는 보통 사람들과는 잘 얘기하는데 여자랑은 못한다고 설명해. 니코는 그 말을 듣고 엄청 기뻐하며 사랑 얘기구나. 누군가에게 관심 있는 듯 하작하니 그냥 가서 네 마음을 전해 라고 말해. 그 후 호라이는 칸에게 그 여자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하기 시작해. 칸이 그에게 잘 얘기해봐야지 라고 말해. 내 감정을 꼭 그녀한테 전해줘야 해. 조금 머뭇거리던 호라이가 2장의 티켓을 꺼내 보여줘. 영화표야. 그가 말하기 시작해.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물어볼 거야. 다들 듣고 충격에 빠졌지. 야, 진짜 고백하려는 거 아니야. 그때 호라이가 니코에게 부탁해. 내가 그녀랑 잘 얘기할 수 있게 마법 좀 써줄래. 니코가 대답하지. 마법은 써줄 수 있지만 네 감정은 내 방식으로 직접 전하는 게 좋아. 그게 더 진짜니까. 그 말을 듣고 호라이는 너무 기뻐하며 그래, 내 말이 맞아? 라고 해. 그 후에 무이는 호라이를 격려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여자애가 나타나고 모두는 멀리서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며 호라이가 잘 말할 수 있을지, 감정을 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해. 그리곤 호라이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 충격적으로도 그 여자는 호라이랑 외모와 말투가 너무 닮았어. 그녀 이름은 나코라였지.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 그리고 호라이는 친구들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얘, 내 여자친구야. 그들은 금방 대화를 나누며 커플이 돼. 그걸 본 나머지 친구들은 충격과 큰 기쁨에 빠져. 그 뒤로 모두가 호라이를 칭찬하고 호라이는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호라이는 말해. 오늘부터 너희가 내 새 친구야. 하지만 칸은 영화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메가미는 이미 그 영화를 봤대. 그때 무이가 말해. 니코, 나랑 이 영화 보러 갈래? 그 말을 들은 니코는 데이트라고 생각하며 엄청 기뻐해. 호라이 스타일로 영화 보러 갈 준비를 시작하지. 잠시 후 메가미, 니코, 칸이 셋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니코는 무이에게 어떻게 데이트 신청할지 긴장하며 고민하고 있어. 메가미는 무이가 코미디 쇼를 보면서 많이 웃고 행복해하는 타입이라고 말하기 시작해. 니코를 안심시키려는 거지. 무이는 감정이 있지만 좀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니코는 많이 슬퍼해. 칸과 메가미는 니코에게 내일 무이를 잘 관찰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라고 조언해. 다른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고는 떠나지. 그리고 혼자 남겨져. 갑자기 무이가 나타나 묻지. 니코 방에서 뭐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메가미와 칸은 깜짝 놀라며 긴장해서 아니야. 그냥 포커 치고 있었어. 표정 읽는 연습하느라. 라고 말해. 무이는 대답해.
내 얼굴 읽기 힘들다고 나 안 부른 거면 괜찮아? 어차피 거절했을 거니까. 그가 걸어가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하지. 근데 나를 기억하고 불러줬다면 기뻤을 텐데. 그 후에 무이는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겨 우리는 또 니코가 마법을 찾는 장면을 보고 다음날 니코가 무이에게 마법에 대해 알려줘. 무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는 마법이라고. 니코가 말하길 허락 없이 쓰고 싶지 않았어. 무이는 괜찮아? 써도 돼? 라고 말해. 네가 내 표정 읽기 힘들다면 이 마법이 사람들이랑 더 잘 소통하는 데 도움된다면 써. 니코는 그 말에 기뻐하며 마법을 사용해.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갑자기 머리에서 무이랑 똑같이 생긴 작은 존재가 나와. 무이는 아무 느낌 없는데 라고 말해. 하지만 작은 무이는 완전 혼란스러워서 니코는 이게 마법의 효과임을 깨닫지. 그 후 무이는 말하기 시작해. 마법은 잊자. 얼른 나갈 준비해야 해. 작은 무이는 엄청 신나 있어. 그걸 본 니코는 기뻐해. 이제 무이의 마음을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 무이는 준비를 마치고 니코는 유카타를 입고 나타나. 무이는 감탄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하고 니코에게 묻지. 왜 유카타 입었어? 니코는 말해. 축제 가는 거니까 이게 딱이야. 무이는 별로 관심 없는 척 하지만 작은 무이는 엄청 신나서 니코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후 둘은 영화 보러 가고 무이는 니코가 영화 내용을 몰라서 설명해 주기 시작해. 무이는 영화가 로맨스, 공포, 코미디가 다 들어있다고 설명하고 영화가 시작돼. 근데 니코는 영화에 별로 집중하지 않아. 오히려 작은 무이의 표정에 더 집중해. 공포 장면에선 무척 무서워하고 로맨틱 장면에선 감정이 북받쳐. 코미디 장면에선 배꼽 잡고 웃어. 니코는 생각하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재밌어 보인다. 이 상태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무이도 항상 저랬으면 좋겠어.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극장을 나와. 니코가 묻지 영화 어땠어? 무이는 좋았어? 라고 답해. 근데 작은 무이는 신나서 춤추고 영화가 엄청 좋았던 게 확실해 보여. 그는 영화랑 사건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지나가다 팝콘을 떨어뜨려. 하지만 팝콘이 떨어지기 전에 무이가 다 주워서 아이한테 건네주고 아이는 멍해 하면서도 엄청 기뻐해. 니코는 무이를 칭찬하며 무이는 진짜 너무 착해 라고 생각해. 항상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해. 그 후 둘은 축제를 진짜 재밌게 즐겨. 니코의 관심은 대부분 작은 무이에게 쏠려 있었지. 그리고 불꽃놀이가 시작돼. 그걸 보고 니코는 뭔가 기분 좋은 감정을 느껴. 그러고 나서 무이가 말하지. 내 표정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 후에 무이는 사과하기 시작해. 나는 감정을 잘 표현 못해서 미안해. 니코는 괜찮다며 그런 걸로 사과할 필요 전혀 없다고 위로해줘. 그 다음 무이는 말하기 시작해. 싸울 때 상대 얼굴 읽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감정을 많이 숨겨야 해. 그때 무이에 걸린 마법이 풀리고 니코가 말하기 시작해. 나는 그냥 네 마음을, 네 생각을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네가 정말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알아. 그러자 무이는 엄청 행복해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친구가 없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는 친구가 많아졌어. 내 인생이 이제는 전혀 나쁘지 않아. 솔직히 행복하고 매일매일 즐거워. 그 말을 듣고 니코는 감동받고 엄청 기뻐해. 그 후에 칸도 축제에서 메가미랑 찍은 사진을 보내고 니코가 말하지. 두 사람 진짜 즐거워 보인다. 우리도 거기 가야겠다. 하지만 무이가 말해 안 돼. 우린 같이 시간을 보내자. 그 말을 듣고 니코는 엄청 행복해하며 무이에게 무슨 과자를 먹고 싶은지 물어봐. 다음 날 니코와 친구가 니코의 빗자루를 타고 달며 하늘에서 학교 사진을 찍고 있어. 찍고 나서 니코 친구가 기쁘게 고마워하며 말해. 하늘에서 학교 사진 찍는 게 내 인생 꿈이었는데 니코가 이루어줬어. 학교에 니코 같은 마법사가 있어서 너무 좋아. 니코는 친구 말에 정말 행복해하며 인사하고 떠나. 니코랑 무이는 니코의 돌 색깔이 변한 걸 보고 기뻐해.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는 뜻이라서. 서 있던 중 무이가 날카로운 장미가 다가오는 걸 발견해. 무이는 니코를 구하려고 그 자리를 피하게 하는데 갑자기 노출 심한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 학생회에서 왔다고 해. 무이는 그녀의 등장에 깜짝 놀라고 그 여자는 무이에게 플러팅을 시작해. 당연히 니코는 질투심을 느끼며 그녀를 떼어내려고 해. 무이는 그 여자가 던진 장미에 짜증내는데 그게 아직 덜 익은 장미라 해롭지 않다고 말해. 그녀는 니코 때문에 왔다고 말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로울 수 있어서 마법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다고. 니코와 무이는 충격받고 매우 슬퍼해. 무이는 분노하며 그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해. 그 여자는 다시 플러팅을 시작하며 자기 이름은 이바라라고 학교 부회장이라 소개해. 만나서 반갑다면서도 무이는 그녀 태도에 당황해해. 그는 이 여자가 진부한 스테레오타입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하는 애니 캐릭터 같다고 말해. 그 말에 이바라는 화내며 또 장미를 무이에게 던져 진짜 전형적인 캐릭터임을 증명해. 다른 학생회 멤버들이 그 말에 엄청 화냈대. 그래서 무이 씨가 한번 만나보자. 그들도 전형적인지 내가 판단할게 라고 했어. 만약 그렇다면 분명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그때 학생회 멤버 중 한 명이 나와서 무이 씨한테 축하해. 넌 우리를 들켜버렸어 라고 했어. 그 사람이 바로 다른 부회장인 요조루였어. 무이 씨는 이 캐릭터에 충격받고 이 사람도 전형적인 애라며 요조루가 진지하게 말하면서 한쪽 눈만 뜬 걸로 입증됐어. 그 다음 2명의 캐릭터가 더 나타났는데 학생의 비밀을 맡은 작은 소녀 둘이었어. 한 명은 무섭고 다른 한 명은 엄청 친절했지. 모두 다 전형적이야 라고 했어. 그때 무이 씨 휴대폰이 혼자 말을 했어. 학생회 회계 담당 1학년 애가 해킹한 거였는데 엄청 똑똑했어. 그리고 지하에서 또 다른 캐릭터가 나타났는데 버스트라는 근육질의 사람으로 학생회 공공 업무 담당이었어. 조커를 닮았고 정신도 좀 이상했으며 칼을 엄청 좋아했지. 또 다른 미친 캐릭터가 로봇처럼 생긴 채로 나와서 무이 씨가 엄청 화냈어. 그만 좀 해봐. 도대체 몇 명이야? 어벤져스냐 아니면 그렇게 학교 학생회가 할 일 할 수 있냐고. 그들은 미안해했고 무이 씨는 엄청 화나서 그냥 가버리려고 했어. 근데 학생회 멤버들이 막으려 했지. 모든 멤버가 공격했는데 무이 씨가 한 방에 다 제압해버렸어. 요조루가 이 사람은 진짜 강하다 했지만 무이 씨가 너희가 약해 라고 맞받았어. 그때 누군가 나타나 사과했어. 학생회장이었나 봐. 학생회장이 말하자 모든 멤버가 예의를 갖추고 일어나서 자기들 행동에 대해 사과했어. 계단을 내려오는 학생회장 태도에 무이 씨가 짜증냈어. 자신을 텐료 키요미야라고 소개했고 수즈카의 오빠인 것 같았어. 텐료가 무이 씨랑 니코한테 고마워했어. 자기 여동생 도와줘서. 무이 씨가 물었어. 네가 여동생 도와준 거 아냐? 왜 그녀를 도운 마법을 막으려고 해? 니코는 매일 학생들을 돕느라 고생하는데 왜 방해하는 거야? 텐료가 무이 씨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숙해졌다고 했지만 무이 씨는 텐료 말투에 엄청 화났고 왜 모자를 아직도 쓰고 있는지 물었어. 텐료가 조조 애니에서처럼 모재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알고 무이 씨 더 열받았어. 학생회 멤버들이 회장을 감싸려 했지만 무이 씨가 분노로 막았어. 텐료가 다시 사과하며 니코 마법이 여동생에게 큰 도움이 됐으니 인정한다고 했어. 근데 학생회 내부에 분열이 있어. 일부는 니코 마법을 받아들이고 일부는 반대해. 명성을 얻으려고 학생들을 자기들이 돕고 싶어 하거든. 무이 씨는 그들이 니코를 질투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 텐료가 다시 이 문제를 연구해 보겠다고 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어. 텐료가 무이 씨에게 니코를 옹호하는 반응이 멋졌다며 그게 학생회가 필요한 거라고 했어. 무이 씨에게 학생회에 들어오라고 권하면서 학생회에 지금 뭘 더 보완해야 하는지 물었어. 무이 씨가 인식과 제대로 된 조직이라고 답했어. 텐료가 그건 틀렸어 라고 했지. 학생회에 부족한 건 침착하게 싸울 수 있는 강한 사람이야. 무이 씨가 딱 그 역할이래. 그가 학생회에 들어오길 원해. 무이 씨는 텐료 말투가 이상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어. 텐료가 학생회 멤버들한테 무이 씨 쫓아가라고 했지만 무이 씨는 니코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 버렸어. 학생회 멤버들은 무이 씨를 싫어했고 무이 씨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라며 이런 애들한테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라고 했어. 그 후 마가미와 간이 학교 옥상으로 올라와 무이 씨랑 니코를 만나러 왔고 그들의 물건을 가져왔어. 간이 무슨 일인지 물었고 무이 씨가 학생회장이 자신을 좋아해서 학생회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했어. 간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야? 라고 물었어. 무이 씨가 걔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했지. 마가미가 학생회에 대해 들은 적 있다고 하면서 소개 영상도 있다고 했어. 영상을 틀었는데 스타일이 이상해서 무이 씨가 엄청 짜증냈지만 그래도 봤어. 간과 마가미는 첫 캐릭터에 충격받았고 무이 씨가 같은 전형 캐릭터가 9명 더 있다고 알려주자 둘 다 더 놀랐어.
캐릭터들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는데 나는 다시 소개하지 않을게. 확실한 건 마가미, 니코, 간, 무이씨 모두 이 캐릭터들에게 충격받고 태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야. 다들 좀 괴짜였어. 근데 영상 중간에 학생회 멤버들이 다 모여서 행복해하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학생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꺼내고 학생회장이 이를 잘 처리하는 모습에 간이 감탄했어. 반면 무이 씨는 자신이 학생회장과 닮은 점을 발견하고 그 행동을 이해하며 머리가 아파졌어. 어릴 때부터 텔료는 왕이나 리더가 되도록 키워졌고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했어. 그래서 이 팀을 모아 모두가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길 원했지. 무이 씨와 다른 사람들은 본 영상에 충격받았고 무이 씨는 속으로 이제 왜 이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는지 알겠다. 우리 사이에 닮은 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 니코가 무이 씨를 걱정하는데 갑자기 텔료가 나타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널 학생회에 넣을 거다. 무이 씨라고 말했어. 강제로 시키는 건 싫으니까 도전장을 낼게. 내가 도전해서 너를 이기면 학생회에 들어와야 해. 도전 내용은 텔료가 언제든 무이 씨를 공격할 거고 한 번이라도 닿으면 무이 씨가 학생회에 들어가는 거야. 무이는 이 규칙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텔료는 신경도 안 쓰고 바로 무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무이는 도망치려 했어. 다음 날 누군가 무이 집 초인종을 누르려 하는 장면이 나와 알고 보니 그건 네모라는 여자애였는데 엄청 쑥스러워했어. 네모는 무이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얘기 못할 것 같아 포기하려 했지. 그런데 가려던 찰나 멀리서 무이가 오는 걸 보고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 무이가 다가왔을 때 이번엔 네모가 고양이 모습이었어. 무이는 반갑게 맞아주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 네모가 무이랑 들어갔는데 무이가 집에 들어가 보니 니코랑 곤이 길고양이 코미디를 보고 있었어. 네모는 짜증냈지. 근데 무이는 오히려 웃으면서 그 시리즈 언제 방송되냐고 물어봤지만 아직 안 됐대. 그때 무이가 고양이가 또 돌아왔다고 설명했어. 니코는 네모를 엄청 환영했는데 실수로 주스컵을 쏟았어. 무이는 네모를 데리고 목욕시키기로 했어. 네모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지. 무이가 네모를 잘 씻겨주자 네모는 편안함과 휴식 사이에서 너무 기분 좋아서 잠들었고 샤워기 아래서 무이가 말려주는 걸 발견했어. 다시 기분 좋아졌지만 이번엔 잠드는 걸 막으려 했지만 결국 잠이 이겼어. 네모는 원래 크기로 깨어났지만 다들 TV 프로그램 보느라 아무도 신경 안 썼어. 네모는 그 틈을 타서 빨리 도망쳤고 숲속에 서서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 후회가 끝나고 숨지 말고 바로 합류할 수 있길 바랐어. 갑자기 네모가 그 자리에서 놀라서 길을 잃은 듯 했어. 숲속을 계속 달리다가 이상한 사람이 사는 오두막을 발견했지. 네모가 그 사람을 봤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말하며 뭔가 위험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 그때 마녀로 밝혀진 다른 사람이 니코랑 아카츠키를 잡으라고 했고 네모는 충격받았어. 네모는 무이에게 이 상황을 알리려고 달리기 시작했어. 비가 엄청 쏟아졌고 곤과 무이는 이걸 보고 곤은 난 학교에 있을게. 너희 둘은 집에 가 라고 했어. 무이랑 니코는 집으로 향했는데 무이는 예언에 비와 개 두 가지가 관련 있다고 해서 엄청 불안했어. 갑자기 한 소녀가 앞에 나타났고 무이가 넌 대체 누구야? 라고 물었지. 그 소녀는 고양이 네모였는데 무이는 네모의 진짜 모습은 몰랐어. 네모는 자신이 마녀라고 소개했어. 그 후 마가미와 그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말 안 들었으니 벌 받아야겠다 라고 말해. 여기서 그 사람이 마가미의 운동화를 원했는데 마가미가 거절한 걸 알게 돼. 그 사람 이름은 모도였고 중학교 때 마가미 반 친구였어. 처음엔 착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불량배가 됐어. 마가미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가 사탕 하나를 보여주며 이거 먹으면 능력이 쑥쑥 올라가서 상상 이상으로 강해진다고 말했어. 한번 먹어볼래? 근데 마가미는 거절했고 그때 모토가 또 마가미를 때리기 시작했어. 갑자기 곤이 나타나 모토를 때리고 밧줄로 매달면서 지금 당장 마가미에게 사과하라고 했지. 모토는 곤에게 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곤은 무시하고 마가미에게 괜찮냐고 물었어. 마가미는 괜찮은 척 애쓰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울면서 곤에게 정말 고마워. 네가 딱 그때 와줘서 너무 무서웠어. 라고 말했어. 그 후 곤은 모토에게 이 사탕이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
모토는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 사탕이라고 하며 드롭스라고 불렀어. 얻으려면 비밀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그 후 사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했지. 고는 신고해서 배우 인물을 체포하고 시장에서 없애자고 제안했지만 모토는 분석하면 그냥 평범한 사탕일 뿐이라서 불가능하다고 했어. 갑자기 고는 이 사탕에서 매직 핸드 같은 이상한 에너지를 느꼈어. 누가 배포하는 거냐고 물었지. 모토는 학생 한 명이 배포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 모른대. 얼굴도 본 적 없고 진짜 이름도 모르지만 별명은 늑대 wolf라서 학교에서 공짜로 사탕을 뿌린대. 고는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웠어. 이 사람의 목적이 뭔지 이해가 안 됐거든. 모토는 도발적으로 웃으면서 자세한 얘기를 하길. 늑대가 사탕을 준 학생들을 모두 모으고 싶으면 순식간에 다 모을 수 있대. 다들 늑대의 부하가 됐으니까. 이때 마가미가 말하길 이 사탕을 쓰는 사람들은 완전 개처럼 행동한다며 사탕 주인 밑에 충성하는 꼴이라고 했어. 고는 그 말에 충격받았어. 다음 장면은 모의 집으로 바뀌고 네모가 있었고 니코가 말을 걸려 했지만 네모는 매우 부끄러워했어. 모에는 니코에게 헛소리 그만하고 중요한 데 집중하라고 말했어. 니코 엄마가 네모 가족을 알아야 한다고. 니코는 그 말을 확인하며 네모 가족이 엘리트 출신이라고 했어. 니코는 모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고양이 가문 출신의 마녀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고 게다가 네모가 그렇게 예쁘다니 놀랐대. 니코는 네모를 만나서 정말 기뻤지만 네모는 다시 부끄러워했어. 네모는 속으로 생각했어. 나도 진짜 사람으로 만난 게 기쁘지만 고양이 모습으로 만난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모에는 예언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니코가 이미 예언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에는 충격받았고 이어서 이부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니코는 처음으로 근처에서 마녀 기운을 느꼈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지. 니코는 이 이야기에 놀랐고 이 주제에 대해 깊은 배경 지식은 없는 듯했어. 그저 엄마가 알려준 간단한 내용 정도만 알고 있다고 했어. 여기서 네모가 두 종류의 마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 흰 마녀와 검은 마도사. 흰 마녀는 정의를 위해 마법을 쓰고 검은 마도사는 악행과 파괴를 위해 마법을 사용하지. 과거에 마녀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대. 그래서 마녀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 경계 마법으로 마녀 종류를 구분했어. 이 덕분에 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마도사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흰 마녀가 검은 마도사로 변할 수도 있다고 했어. 개인의 사정이나 마녀의 마음가짐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문제는 마도사가 인간 사이에 섞여 살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여기서 모에는 경계 마법을 쓰는 이유를 이해했어. 네모는 계속해서 이상한 두 사람에 대해 들었다고 했어. 한 명은 남자, 다른 한 명은 마녀였대. 그들은 니코랑 아카츠키를 체포하라고 말했대. 모에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 왜 니코가 표적이냐고 묻자. 네모는 니코가 엄청난 마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때 모에는 어릴 적 불에 탄 집을 떠올렸지. 네모는 니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런 종류의 마녀는 천번천년에 한 번 태어난다고 했어. 그들의 주임무와 목표는 보통 수천 명을 돕는 거고 니코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랐어. 학교에서 카니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 장면이 나와 갑자기 흰머리의 그 사람이 칸 옆에 나타나고 칸이 말하지 너가 늑대야. 기다렸는데 사탕 뿌리는 사람이라서 할머니일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칸에게 따라오라고 하며 특정 장소로 가기 시작해. 잠시 후 칸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걸 뜻해. 그 사람이 칸에게 말하지 네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네. 너랑 싸우는 게 재밌어. 칸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센지 생각하며 아마도 사탕 때문이라고 추측했어. 사탕과 예언에 대해 더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니코 예언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니코를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지. 그 사람이 칸에게 모해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하고 칸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칸이 말하지 어디 가려고 친구.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싸울 준비 됐어. 칸은 모해를 생각하며 속으로 말하지. 넌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는 널 지키고 싶어. 너가 니코야? 칸은 그 사람과 다시 싸움을 시작하고 상대가 공격할 때 망토를 쓰고 몰래 뒤에서 기습해. 하지만 그 사람이 칸의 목을 잡으며 말하지. 이런 싸움이 좋아. 피가 끓어오르거든. 그가 칸을 세게 때렸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안 보여줘. 그리고 다시 모이. 네모.
그리고 네모의 말에 긴장한 니코한테로 돌아가. 네모가 니코한테 엄마가 다 숨긴 이유가 불안이 문제아를 만든다고 했어. 그때 니코가 모에한테 물어 내가 이 힘으로 사람들 다치게 할까? 모에는 바로 답 안 하고 네모한테 물어봐. 자기가 마녀라는 걸 누군가에게 말했어. 네모는 아니라고. 예전엔 가족들이 다 얘기했는데 그 때문에 문제 생겨서 이제는 비밀로 한다고 설명해.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해. 니코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자기가 마녀라고 말했는데 친구들이 멀리했고 아무도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대. 그 압박 때문에 집도 박살났어. 무이는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명상으로 힘을 통제했다고 말해. 하지만 니코는 그럴 수 없었고 어렸을 때 니코를 지켜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무조건 지켜주겠다고 말해. 니코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지고 간식 사올게요 라고 말해. 모의 말 때문에 얼굴에 하트가 떠있고 네모는 질투하는 표정이야. 그 후 밖에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칸이 땅에 쓰러져 있었어. 다들 깜짝 놀라 칸을 집 안으로 데려오고 니코가 치료를 시작해. 니코가 치유 마법을 쓰자 네모가 놀랐는데 치유 마법은 가장 어려운 마법 중 하나거든. 칸이 깨어나 고맙다고 하다가 니코가 기절하고 모에는 니코 힘 회복시킬 밥을 준비해줘. 칸은 자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기 시작하고 네모는 분명 그놈이 문제아라고 추측해. 칸이 이 여자애 누구야? 라고 물어. 분명히 그 여자를 좋아하는 티가 났어. 모에는 문제에 대해 알게 돼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러 왔다고 설명해. 네모가 설명을 시작해. 이 마녀가 일반 사탕에 힘을 넣어 특별한 사탕으로 바꾼대. 누가 이 사탕을 여러 번 먹으면 마법을 건 사람이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아가 이걸로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려는 거야. 내 생각에 첫 실험은 울프라는 사람일 수도 있어. 여기서 모에는 마녀가 추종자들로 니코를 공격하게 만들어서 문제아의 경고가 작동하지 않게 하려는 걸 이해해. 모에는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라며 네모에게 마녀집 위치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봐. 네모는 아쉽게도 정확한 위치는 몰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시 확인하고 올게 라고 답해. 그 후 모에는 칸에게 내일 학교 쉬라고 하고 니코가 내일 같이 학교 가줄 거라며 니코랑 있으면 완전 안전할 거라고 말해. 니코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동의해. 네모는 모에의 침착함과 단호함에 놀라워해. 다음 날 모에는 누군가랑 싸우고 있었어. 그 사람이 매가 자기한테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모에가 벽을 부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울프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 그 사람은 울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도망치기 시작했지. 니코가 도우려고 마법을 쓰려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법이 역효과를 내서 모에는 땅에 쓰러지고 상대방은 스케이트 실력이 뛰어나서 모에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 그때 마가미가 나타났어. 마가미도 스케이트 고수였고 그 사람을 잡는데 성공했지. 사람을 잡고 나서 모에는 말했어. 봐,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 안 할 거야. 침착하게 울프가 어디 있는지 말해. 상대도 대답했어. 울프는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약을 재판매하려는 사람들한테 엄청 때리고 있었어. 모에는 다시 물었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그림으로 그려봐. 그림은 진짜 엉망이었는데 그 사람은 울프가 곧 회의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했어. 그 후에 이내 모에, 마가미? 니코는 앉아서 모에는 마가미한테 이 일에 끼지 말라고 했어. 상황이 심각하니까. 근데 마가미가 뜻밖의 말을 했지. 자신도 울프와 연결되어 있고 사이트 메시지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어. 모에와 니코는 완전 놀랐고 왜 마가미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돕는지 궁금해했어. 마가미는 자신이 엄마랑 형제들 교통사고 이후 스케이트를 못하게 되고 완전 무기력한 사람이 됐다고 말했어. 일도 다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서 고립됐고 친구도 별로 없었다고 했어. 완전 절망했었어. 근데 너희를 만나고 너무 즐거웠고 모두 내 친구가 됐어. 나를 믿으면 뭐든 도와줄 수 있어. 모에는 그의 말에 감동받아 도움받을게. 정보 있으면 꼭 알려줘 라고 했어. 모에와 니코가 집에 가는 길에 네모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네모가 집을 못 찾았지만 내일도 계속 찾겠다는 내용이었어. 니코는 마감이랑 네모가 많이 도와주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답답했어. 모에는 네모가 마녀들은 악한 마법을 못 쓴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지. 그래서 니코가 전투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거였어. 그 후 우리는 네모가 장소를 헛되이 찾다가 마법으로 마녀의 위치에 들어왔다는 걸 깨닫는 장면을 봐. 네모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왔고
마법을 찾기 시작했어 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울프와 마녀가 나와. 울프는 지루해 보였고 거기서 훈련 중이었어. 울프랑 마녀가 계획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지. 마녀는 울프에게 개 50마리를 모아 니코를 공격하자고 했어. 네모가 그 장소에 도착해서 숨어서 다 듣고 있었어. 네모는 오늘 밤 공격한다는 말에 충격받고 도망치려 했어. 그런데 마녀가 잡고 너 마녀인 거 알고 어느 묘 가문 소속인지도 알아 라고 말했지. 근데 왜 여기 온 거야? 니코랑 같이 왔어. 상관없어. 어차피 널 죽일 거니까. 그때 울프가 반대하며 네모를 붙잡고 고양이는 안 죽여? 라고 했어. 마녀가 이의를 제기하며 울프를 동료 생물이라 부르자 네모는 충격받았어. 그러다 갑자기 네모가 사랑 때문에 기절했고 마녀가 그녀를 입으로 던져 넣었지. 기절한 네모가 다시 인간 형태로 돌아오자 울프는 엄청 놀랐어. 마녀는 네모가 그냥 자고 있는 거라며 이곳을 봉인할 거니까 니코를 아무데나 던지라고 했어. 네모는 지금 탈출 못하니까 계획대로 개 50마리를 모아 니코를 잡으라고 했지. 그리고 울프가 너는 이 괴물을 처리해 라고 말했어. 난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어. 이번 싸움 진짜 기대돼. 그 후 모에와 니코가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 걔들이 니코를 잡으러 가고 울프는 뇌를 공격할 거란 걸 알고 있었지. 그때 칸이 모에에게 말하기 시작해. 솔직히 형, 울프 진짜 센 놈이니까 조심해야 돼. 모에는 칸 너, 형 보호하려고 너답지 않게 맨손으로 싸웠잖아 라고 했어. 칸은 부끄러워하며 아니 형. 그 순간 갑자기 흥분됐어. 울프가 이렇게 셀 줄 몰랐거든 라고 말했지. 모에는 울프랑 1대1로 싸울 거고 니코의 마법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니코는 이 말에 기뻐했어. 모에는 칸에게 마녀를 따돌려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게 되면 학생들이 모두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갑자기 마가미가 나타나 학생들, 즉 좀비들이 정원에 모여서 니코를 잡으러 오고 있다고 알려줬어. 니코는 당황했지만 마가미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 그 후 모두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때 니코가 진정하려 했고 칸이 난 항상 무능력한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네가 많은 사람 도우는 거 보니까 나도 힘써서 돕고 싶더라 라고 말했어. 지금이 우리 힘쓸 때인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니코는 그의 말에 감동받고 행복했어. 그 후 마가미가 전투 상처 치료할 수 있냐고 묻자 모에는 응. 근데 네가 오래된 부상 치료하려는 건 알지만 니코는 그건 못해 라고 대답했어. 마가미가 부정하려다 갑자기 신발끈을 묶으며 너희 먼저 가 라고 했지. 갑자기 모에가 순간이동 마법을 밟고 마녀의 장소로 이동했어. 마가미도 따라갔고 칸은 둘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충격받았어. 모에로 돌아와서 그는 놀라며 마가미에게 날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어. 내 계획을 알아냈어. 너희가 다 모이면 이길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를 떼어놓아야 했어. 난 너한테 질 수 없어. 그때 우리는 마녀가 메가미에게 거래를 제안했고 그가 그 거래를 완수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걸 알게 됐어. 메가미는 그 사고를 떠올리며 자기 발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 마녀는 말했지. 내가 도와주면 사고 전처럼 완벽하게 고쳐줄게. 내 몸을 치유하는 물약도 줄 테니 협력해줘. 메가미는 모이에게 이렇게 말했어. 형, 나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마녀가 죽든가 아니면 거래 끝나고 저항하면 내가 죽든가.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돼서 내 신뢰를 얻고 네 계획을 들으려고 했던 거야. 모이는 충격을 받고 물었어. 너 동료 생명체 가문 출신이야. 메가미가 말했어. 그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야. 우리는 예전에 달의 어떤 형태를 보든 늑대로 변했지만 지금은 달을 보면 변하지만 꼭 늑대 같진 않아? 모이는 충격받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 메가미가 말했지. 내가 변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늑대는 아니고 초능력을 가진 공격적인 인간처럼 변해. 그리고 메가미가 흰머리 늑대 인간이라는 게 드러났어. 늑대야. 모이가 메가미가 늑대 인간인 걸 알게 되고 충격받았어. 메가미는 모이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밀어냈고 이기겠다고 생각했지. 그때 늑대는 마녀의 경고를 떠올렸어. 마녀가 모이가 엄청 강하다고 했었지. 그 순간 모이가 일어나서 그만이라며 강력한 한 방을 날려 메가미를 기절시켰어. 그 다음 네모가 의식을 되찾고 핸드폰을 확인하며 모이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야겠다고 했어. 그때 그녀는 가야 할 정원에 관한 메시지를 발견했어.
다음 장면에서 간과 니코가 고조 정원에 있는데 좀비 인간 군대가 모여 있었어. 간은 모이에게 전화했지만 답이 없었고 좀비들은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들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괴물에게 당할 거란 걸 깨달았어. 간과 니코는 모이에 너무 의존한 자신들을 안타까워했지만 니코는 간 부상 때문에 걱정됐어. 그래도 니코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며 자신감 있게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하사관의 격려를 떠올리며 힘을 얻었고 전에 학생 도와줄 때 썼던 투명 마법을 사용했어.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어. 투명 상태로 좀비 사이를 몰래 지나가는 거야. 좀비로 만든 마녀를 찾아서 니코가 발견하면 간이 바로 제 앞에 마법 효과를 끝내는 거지. 두 사람은 좀비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하며 돌진했어. 하지만 마녀가 그들을 눈치채고 좀비들에게 배신자가 섞여 있다고 경고했어. 좀비들이 간이랑 니코를 못 보고 누가 배신자인지 몰라서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어. 좀비들은 둘 중 하나라도 맞히려고 막 난폭하게 휘둘렀지. 간이랑 니코는 후퇴해서 숨으면서 다음 계획을 고민했어. 간은 혼자서 다 싸우겠다고 했지만 니코가 말리면서 전략이 있다고 설명해 줬고 간은 깜짝 놀랐어. 니코는 고집 부리더니 갑자기 마법을 취소하고 좀비들 앞에 날아서 조종하는 자를 찾으러 갔어. 수색을 시작했고 마녀의 기운을 느끼며 뭔가 완전 다르게 생긴 사람을 발견했어. 그 사실을 간에게 말해줬어. 마녀는 들켰단 걸 알고 간 위치를 찾으려고 힘을 썼지. 성공했고 니코는 마녀의 강함에 충격받았어. 간은 좀비 여러 마리를 공격했고 마녀는 이겼다고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간이 뒤에서 나타나 공격해서 한 방에 마녀를 쓰러뜨렸지. 니코가 간에게 분신 마법을 걸어가니 둘이 된 덕분에 마녀가 혼란스러웠던 거였어. 쓰러진 남자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니코는 그가 진짜 마녀일 거라고 의심했어. 갑자기 마녀가 그의 머리카락에서 작은 모습으로 나와 도망치려 했어. 간은 용감하게 나타난 마녀에게 감탄했지만 재빨리 내려쳐서 붙잡았지. 그때 마녀 과거 회상이 나와 원래 평범한 소녀였는데 마법을 배우고 싶어 했대. 자신이 마녀, 혈통임을 알고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행복을 줄 거라 생각했대. 그녀는 평생 마법을 키우려 했지만 실패하고 나이만 들었지. 그때 미스터리한 사람이 나타나 마법을 강하게 하고 수명을 늘려주겠다고 했지만 대가가 있다고 했어. 마녀는 죽기 싫다고 말하며 힘을 얻기 위해 뭐든 하겠다고 했지. 그 이야기를 간과 니코에게 해주며 그 남자가 니코를 잡으라고 시켰다고 밝혔어. 마녀는 힘이 강해진 대가로 작은 모습에 갇히게 됐다고 횡설수설했어. 간은 상황 판단을 못해서 실패했다고 꾸짖었고 마녀는 화냈지. 니코를 잡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어. 간은 이 모든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마녀가 대답을 거부했어. 그래서 간은 무자비하게 손가락으로 그녀를 튕겼지. 그때 갑자기 네모가 도착했어. 무슨 일인지 물었고 마녀가 쓰러진 뒤 좀비들이 원래대로 돌아가 집에 갔다고 전해줬어. 네모가 그러니까 이 마녀가 다 책임진 거냐고 물었지. 간은 네모가 마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어. 네모는 진실을 알고 나서 모든 걸 알리려 했는데 마녀가 약을 먹여서 잠들게 했다고 말했어. 네모가 모이에 대해 물었고 니코는 모이랑 울프가 정원으로 가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어. 네모가 메가미 가족은 늑대이고 울프는 마녀의 특별 수호 생물이라고 알려줬어. 모두 깜짝 놀랐지. 네모가 메가미랑 울프가 같은 존재라며 모이가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고 울프랑 싸우고 있다고 느꼈대. 그 다음 모이와 메가미의 치열한 싸움 장면이 나와 모이는 울프의 힘과 속도에 놀랐어. 울프는 자신이 사실 한 몸 안에 두 인격이 공존한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 둘은 휴대폰 메시지로 소통했는데 울프는 울프의 기억이 있지만 울프는 자신의 기억이 없대. 모이도 말했어. 사람들과 말하는 걸 싫어하고 친구 만드는 걸 안 좋아했는데 니코가 내 인생에 나타난 후 친구가 많아졌고 울프도 그중 하나라고. 모이가 울프에게 넌 우리 우정을 즐긴다고 했고 내 눈에서 진실을 봤어 라고 말했어. 그 말에 울프가 화가 나서 싸움을 다시 시작했지. 싸움 중 울프가 우세해져 모이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는데 갑자기 발밑에 뭔가 미끄러져 넘어졌어. 울프가 니코가 도착했단 걸 보고 그 마법을 쓴 걸 깨달았어. 모이가 기회를 잡아 강력한 펀치를 날려 울프에게 큰 상처를 입혔지. 모이가 말했어. 1대1로는 비겼지만 이제 내 친구들이 있으니 끝났어.
울프는 분노했고 만녀가 패배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니코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오늘 마법을 너무 많이 써서 쓰러졌어. 당시 모이를 놀라게 한 건 울프가 싸움을 끝내자고 했는데 니코가 싸울 필요 없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였어. 한편 붙잡힌 마녀는 울프에게 모두 죽이라고 소리쳤고 간은 화가 나서 그녀를 벌줬어. 그 순간 울프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마녀가 죽으면 자신도 죽는다고 했어. 둘 사이에 맹세가 있대. 이 말에 마녀는 기뻐했어. 친구를 죽이지 않을 걸 알았거든. 모이와 울프의 싸움은 다시 엄청난 강도로 이어졌고 모두 모이가 점점 약해진 걸 느꼈어. 모이는 울프의 기술과 공격받는 방식을 주에 깊게 관찰하며 간과 함께 훈련한 걸 떠올렸지만 울프가 계속 우세해서 모이에게 연속 타격을 가했어. 울프가 말했어. 넌 나 못 이겨. 항복해. 하지만 모이는 마음속으로 니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라며 거절했어. 모이는 힘을 모아 원피스 루피처럼 빠르고 연속 펀치를 날렸지만 울프는 다 피했어. 사실 모이는 울프 움직임을 분석 중이었지. 울프는 모이가 자신을 속여 함정으로 유인하는 줄 알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울프가 옆으로 움직여 공격하려 했지만 모이는 미리 예상하고 진짜 함정에 가뒀고 공격해 상처 입히고 피 흘리게 했어. 모이는 마지막 필살기를 준비했고 모두가 그를 응원했어. 최종 공격은 완전히 파괴적이었고 그 한 방으로 무이는 마침내 울프를 쓰러뜨렸지만 죽지는 않았어. 모두가 행복에 압도당했어. 니코가 무이에게 달려가서 안기려 했고 무이도 그녀를 안아 괜찮다고 안심시켜줬어. 니코는 너무 기뻐했고 무이는 미안하다고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니코는 괜찮다고 했어. 칸이 다쳐도 날 지켜줬다고. 그녀는 고마워하며 조금 울었어. 칸은 그들을 보며 기뻤지만 네모는 그 순간 엄청 질투했어. 그들은 마법 세계에 가서 메가미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어. 사악한 마법사는 내가 풀어주면 널 죽일 거라고 말했어. 그가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희망이니까. 하지만 니코가 말했어. 우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마녀와 마법사 사이의 갈등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와 얘기해볼게. 원한다면 마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친구도 많아질 거고 마법도 제대로 배우게 될 거야. 마법사는 말했어. 꼬마야. 너 진짜 착하구나. 니코의 말에 감동받았고 니코는 누가 진짜로 그녀를 노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 마법사가 이름을 밝히려던 찰나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 원래 크기로 돌아가며 사라지고 죽어버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 무이는 겁에 질려 메가미를 바라보며 마법사가 죽으면 메가미도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메가미는 멀쩡했고 정상으로 돌아왔어. 무이가 계약서를 보니 사라져 있었고 마법사가 죽어서 그런 걸 알아챘어. 메가미는 탈진에 쓰러졌지만 무이가 그를 받쳐줬어. 니코가 치료하려 했지만 메가미는 자신이 다들 다치게 했다고 거절했고 니코는 모든 걸 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 메가미는 동의했고 그와 칸, 무이는 남탕에서 이야기를 나눴어. 메가미는 장소가 이상해서 놀랐고 무이는 목욕을 진짜 즐겼지. 무이가 화났냐고 묻자 그들은 확실히 화났지만 부상을 치료하려 한 거라 이해한다고 소리쳤어. 그리고 네모 덕분에 마법사가 메가미에게 거짓말을 했고 사실 그녀는 마녀가 아니라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 반면 니코는 할 수 있었지만 심각한 병이나 부상치료 마법은 진짜 마녀인 니코만 한 번 쓸 수 있어. 니코는 주저미러 없이 메가미를 도우려던 했고 봉인이 아직 남아있어 위험이 계속된다는 것에 네모는 충격받았지만 니코는 무이와 칸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자신했어. 곧 메가미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메가미 어머니가 모두를 환영했어. 무이는 진짜 환자가 수호자 때문에 마비된 메가미 어머니라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니코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메가미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모두 만나고 나서 메가미 엄마는 아들이 늑대인간이라 친구들이 그런 타입인 게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어. 그 다음에 메가미가 진실을 털어놨지. 늑대인간 능력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껴서 취미를 그만뒀고 사건을 핑계로 삼았다고 말이야. 그리고 엄마를 구하기 위해 마녀와 거래한 것도 인정했어. 그때 니코가 약을 꺼내고 메가미가 엄마에게 그 약을 쓰기 시작했지. 모두가 벌어진 일에 깜짝 놀랐고 결국 메가미 엄마가 진짜 나와서 일어설 수 있었어. 이걸 보고 메가미는 눈물을 터뜨리며
니코에게 엄마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속인 걸 사과했어. 모두 행복한 눈물 흘리며 감동받았지. 그 후 모두 메가미 집 식탁에 모였어. 메가미 엄마가 감사의 의미로 잔치를 준비했고 모두가 기뻐했어. 그리고 나서 메가미가 이제 무이랑 같이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 엄마가 해외로 가서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하니까. 다들 놀랐지만 무이는 메가미가 니코의 보호자가 된다면 괜찮다고 했어. 니코를 지키고 싶으니까. 그래서 메가미는 무이 집으로 이사했고 자기 성격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켄은 짜증났지만 니코는 행복했어.